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 방법론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대인 건 맞죠? 음, 이 코로나가 지금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 학생과 저는, 우리 그 조사 방법론을 수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어,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 때에도 돌아보면 기쁨이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어두워도 하늘은 별이 반짝이고 달이 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집에 스위치를 누르면 환한 밝은 빛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듯이 스위치를 눌러서 다시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즐거움의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내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렵지만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도 인사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행복의 스위치를 누르시고 기쁨의 스위치를 누르셔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는 오늘 우리가 강의하면서 나눠야 될 내용들은 연구주제 정하기입니다. 연구주제를 정해야 되는 것.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6강에서는 우리가 연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를 이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논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연구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시작져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선행 연구와 선행 연구와 연계해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선행 연구를 연계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뒤에서 얘기 나누겠지만 누군가 이루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연구의 바탕에서 우리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 되죠. 전혀 선행 연구가 없는데 선행 저기 자료들이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제 선행 연구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결정하고 정하고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실제로 정하고 정해서 나가는 전반적인 그 과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의 선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연구 주제 선정의 어려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연구를 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거의 10중 8주는 뭐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연구할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연구를 쓰고 조직하고 구성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실은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참 막막하기도 하죠. 연구 주제의 선정, 그 어려움은 연구를 시작하거나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 크게 다가오겠지만 어느 정도의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것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거는 누구나 다 많이 써보든 혹은 처음 쓰든 상관하지 않고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학위 논문을 쓸 때 주제를 정하는 것, 이건 뭐 앞에 있는 그 말과 뭐 다르진 않죠. 주제를 연구하는 것, 이건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 주제의 논문을 쓰라고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넌 이거 했어, 넌 이거 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 주제를 찾으면 논문의 반은 끝났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논문 제목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논문의 반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주제 선정, 제목을 정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가 그런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석사 학위를 쓴다든지 박사 학위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이 말이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연구가 가능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연구 결과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 방법론 서적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 뿐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주어서 다루는 그런 책이나 그런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힘든 것인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적절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이제 연구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실은 뭐 누가 뭐를 그걸 어떻게 정해주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전공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 누군가가 정해주고 지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논리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이제 어떤 방법론이 있다든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주제 선정의 과정, 연구주제는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자, 문제의식의 출발점, 문제의식의 출발점입니다. 자,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좋은 연구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좋은 소설을 쓰려면 좋은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좋은 연구를 이루려고 한다면 좋은 연구 과제가, 연구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연구 주제 또는 적절한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문제의식.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이 좋은 연구를 찾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 거죠.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연구자의 관심 혹은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의식이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한다면 연구자, 즉 내가 연구자잖아요. 연구자의 관심,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고 또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호기심.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영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영역,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어느 영역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고 할 때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연구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없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는 세부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주제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분명히 어떤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게 분명해지면 난 졸업 논문을 이걸 쓸 거야. 난 석사 논문을, 박사 논문을 이거를 쓸 거야 라고 쉽게 정해지는데 그런 어떤 관심이 없으면 내가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뭐냐? 곧 그게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문제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연구자의 문제의식이나 혹은 관심은 앞으로 그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죠.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헌 이거를 살펴야 되죠. 이게 이제 선행 연구라고 말할 수 있죠. 선행 연구를 읽을 때에도 연구자의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더욱더 깊이 읽게 되고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저런 선행 연구를 마구잡이로 읽는 것이나 특별한 생각 없이 많은 책들만 그냥 자료들만 읽는 것만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구 주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연구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된다. 구체적인 것과 명확함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연구 주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버리면 좋은 연구 주제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가진 경우에 그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 또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원인을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거기에 나아갈 방향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신의 그 관심을 구체화하고 관심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많은 서적이나 자료, 논문들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점점 구체화하는 것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독서와 사고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연구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까요? 문제의식을
그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해야 할 말일이 아니고 이게 오자가 났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연구 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구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떤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라도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논문은 전공과 관련하겠지만 전공과 관련해서 관심거리를 메모하고 다양하게 적어보는 것, 메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그 문제의식을 구체하기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나? 그 동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 주제하는데 뭔가 번뜩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죠. 또 연구하려는 목적이나 필요성,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려고 하지? 이게 왜 내게 필요하지? 그리고 개인적인 호기심 등 이런 것, 다양한 그 영향력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 연구할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평소에 연구 주제에 관련된 독서 또는 관련되지 않은 분야라 해도 폭넓은 독서를 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생기는 질문이나 핵심 단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잘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폭넓은 독서와 메모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것이 관심을 갖거나 뭔가 새로운 지식이 있거들랑 메모해 두어라. 그러면 내가 논문을 쓸 때에 주제를 정할 때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적이나 연구 논문 등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두면 나중에 연구주제를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적절한 연구주제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습득 그 자체로 연구 주제의 설정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메모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연구 주제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 이제 다소 막연하기는 해도 관심을 가지는 연구 대상을 정한 후에 자신이 정한 주제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아닌가벼 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이런 자료들이 소진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소용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게 적합한 거냐 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분야에 대한 이론이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실제 연구가 가능한 주제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난 오직 이 주제야라고 했는데 연구할 자료가 없고 어떻게 내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의 문헌적인 어떤 자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연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 이제 자신의 관심을 가진 주제가 연구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도 발견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방법론을 몰라요. 이렇게 연구하면 이런 주제는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되고 안 되고 이런 사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특히 이제 검증이 불가능한 연구 내용을 연구 주제로 정하고 연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연구 방법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혀졌을 때는 이건 낭패죠. 거의 반을 썼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가 지금 얼마나 소진됐습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연구 주제가 구체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 진술이라고 하는 가설의 형태로 진술할 수 없어 가지고 연구 진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의 애매한 주제들은 연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전환되면서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연구 주제를 정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주제가 다 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학생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연구 주제를 정하긴 했지만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많다는 것입니다. 서베이 연구 결과에 이제 관련해서 검증 가능한 연구 주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측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한 5가지 정도 살펴볼 거예요. 자, 뭐냐? 첫 번째, 연구자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가 실제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 정말로 이것이 쓰여질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검증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종교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예를 들어서요.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자 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연구하겠다. 아주 그럴듯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때 기적이라는 현상을 이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이 현상이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양화 가능한 현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측면에서 소수의 기적 경험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일부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적 경험이라고 하는 기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희소성이에요. 여기에 좀 오자가 났어요. 희소성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자극히. 이 회가 아니고 흰데 이 흰데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방법으로는 사실상 연구가 어려운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로서는.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주제 자체는 좋아요. 그거 진짜 관심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어디서 다 만나냔 말이에요. 어디서 찾을 거냐고요. 한 사람만 가지고 연구할까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연구 주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돼요. 정말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자가 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 듣기엔 정말 보기에 좋잖아요. 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 방안. 그렇다면 이거를 연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교사의 교수 능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경험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 능력을 중등교사의 교과 수업 전문성과 같은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연구의 범위를 좁히거나 대상을 구체화해야 돼요. 교사의 그러면 이 교사라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인지 중학교 교사인지 고등학교 교사인지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 능력 이러면 좀 더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연구 범위 자체를 조금 이렇게 좁히고 연구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사의 교수 능력 그려버리면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전혀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디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구자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주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좋은데 과연 내가 그 자료를 모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예요. 내가 이런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의 행동과 같은 주제를 연구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주제를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도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감되어져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느 교도소에 가서 내가 이런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 도와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쉽겠냐고요. 이론적으로야 그냥 가서 도움을 구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주제 굉장히 산뜻한데 남들이 해보지 않은 연구인데 해볼 만해 라고 하지만은 그런 자료들을 그런 교도소에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겠죠. 그 시간도 많이 가겠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나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교사의 수업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이제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연구냐?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사회과 수업 능력 비교를 주제로 연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사회과 교사를 모집단으로 해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표본을 구해야 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전국에 있는 중학교 교사 사회과 그걸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표본을 구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그런 표본 대상을 어떻게 모집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현실화할 수는 있죠. 그런데 단기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이 주제를 발전시키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3월에 시작해서 지금 10월에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고 자료를 추구하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봐야 돼요. 아무리 주제가 좋더라도. 그리고 다섯 번째, 연구 윤리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주제는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윤리 위반.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 해요. 반사회적
행동의 확산 방안과 같은 주제를 연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범죄 등 이 반사회적 현상의 발생과 원인을 밝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연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거나 장려하는 과 관련된 주제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동을 촉진시켜버려요. 오히려 이 논문이. 오히려 더 그냥 격려해버리는 반사회적, 반항적인 그런 행동을 이런 것으로 나가버린다면 그 논문은, 그 글은 반사회적이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서베이 등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으로부터 도움받기도 어려워서 이 논문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생각하기 적절한 인구주의 찾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적절한 인구주제 찾기 위한 방법. 연구주제에 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연관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양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연구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사회현상이 무엇인가를 찾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납득할 수 있고 타당한 논리적 설명하는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아이디어의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얽매여서 사고를 제안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다뤄볼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네, 이 강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십시오. 쉬었다가 맑은 정신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시고 이따 봐요.